퇴원. 아, 네. 원장 선생님이신가요? 실례합니다. 저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덕분에 제 정신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은 꼭 퇴원하고자 상담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뭐라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입원비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꼭 보내드릴게요. 뭐 그거야 그렇겠죠. 사정을 듣지 않고 퇴원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정을 말씀드리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무엇보다 제 목숨이 걸린 중대한 문제니까요. 네? 아, 그렇군요. 환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발설하지 않는 것이 의사의 의무로군요. 알겠습니다. 특히 병원이라는 곳은 세상의 비밀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것이군요. 네, 믿습니다. 어디 믿다 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을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숨기겠습니까? 저는 살인범 전과자입니다. 탈옥해서 도주한 엄청난 죄인이죠. 부녀자를 유괴한 어리석은 자인 동시에 이중 결혼까지 한 파렴치 아닙니다. 전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요, 웃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는 짓은 할 수 없군요. 아시다시피 지금의 저는 홋카이도의 탄광왕이라고 불리던 다니야마 일가의 양자인 히데마로로 인정받고 있는 몸입니다. 저의 집안에서도 필시 훌륭한 집안의 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10명이면 10명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완전 정반대라고 하고 싶네요. 실은 더 나쁩니다. 그 증거로 제가 다니야마 일가로 들어오기 직전의 상태를 고백한다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1920몇 년의 초여름 원인 불명의 가사 상태에 빠진 채 홋카이도의 이시카리 강의 상류에서 큰 비와 함께 떠내려온 불황자 시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원신 같은 알몸에 온몸에는 바위에 긁힌 상처와 물고기에 물어뜯긴 흔적들이 가득한 채로 에사우시 산 아래 절경에 면하고 있는 탄광왕 다니야마 일가의 초호화 별장 뒤편으로 떠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체제 중이던 오타루 타임스 기자 모씨의 간호를 받아서 겨우 살아난 이름 없는 한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웃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 얘기는 다니야마 일가 사람들에게도 완벽하게 비밀로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천지신명께 맹세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3자의 저지에서 냉정하게 제 신상에 관한 고백을 들으시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시면 모처럼의 고백이 형체조차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기상천외하고 기괴한 이 일이 사실이라면 다니야마 일가의 숨겨진 비밀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는 그 엄청난 공포만큼은 아무쪼록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본 본토와는 달리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신비로운 점이 많은 홋카이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 점을 헤아려 주신다면 이 이야기가 농담인지 아닌지, 정신병자의 멋진 환상인지 아니면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고백하는 명확한 사실인지는 이야기가 끝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오타루 타임스 기자와 근처 의사의 간호덕에 겨우 가사 상태에서 되살아난 저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다만 당시 머리에 커다란 타박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어딘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힌 순간 이런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실례지만 이런 사례에 관해서는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아, 그런 사례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야기는 들어보셨다. 진짜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때부터 저는 그 기자가 말하는 대로 저의 과거를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나는 규슈 사가 출신으로 부모도 형제도 없는 고아다. 학문의 학자도 모르지만 최근 도쿄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홋카이도 깊은 산속에서 자살해서 곰이나 독수리의 밥이 될 생각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이시카리강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있을 법한 엉터리로 별장 부근의 사람들을 속였죠. 그리고 마구잡이로 길어버린 머리카락을 하이카라처럼 손질해서 몰라볼 정도의 멋쟁이로 변신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신한다고 해도 어차피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 신분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 기자가 잠옷으로 입던 오래된 유카타를 얻어 입고 그 별장에서 신세를 지면서 하루하루를 멍하니 보냈죠. 네? 아, 오타루 타임스의 그 신문 기자 이름 말입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이상하네. 뭐였더라? 조금 전까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네. 깜빡 잊어버려서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군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의 이름을 잇다니 언어 도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놈이 생명의 은인이라면 쥐약은 장수의 묘약이겠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범하지 않은 엄청난 죄인이고 전과자라는 사실을 그때 빨리 알아차릴 수만 있었다면 이 자신의 엽기적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제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천천히 마술을 뻗쳤던 악마. 그 악마는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생명의 은인이란 놈이었던 겁니다. 다니야마 일가를 갉아먹는 곤충이 돼서 나를 반미치광이가 될 때까지 괴롭힐 계획을 냉정하게 궁리한 괴물이 바로 그놈 그 신문기자였어요. 근데 그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군요. 그렇다면 그놈의 이름이 생각날 때까지 A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A라는 남자는 다니야마 일가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그 일가를 전담하는 신문 기자였어요. 자칭 곰사냥이나 스케이트 명인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체격도 좋고 피부도 검고 눈빛이 날카로워서 누가 보더라도 신문 기자처럼 냉철해 보이는 남자였지요. 저를 그런 식으로 다니야마 일가 별장에 머물게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묻거나 말을 걸면서 제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듯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제 기억을 회복시킨 다음에 멋진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어요. 결과는 불행하게도 완전히 헛수고가 되어버렸지만 말입니다. 내 뇌수로부터 증발해버린 과거의 기억은 이미 멀리 시리우스 성자 저편으로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쉽게 돌아올 리가 없었죠. 만일 그때 제 과거의 경력을 생각해냈더라면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무서운 경험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흙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로부터 약 2주 정도가 흐른
어느 더운 날의 일입니다. 탄광왕 다니야마 일가의 유일한 외동딸인 여주인공이 있었어요. 부모도 형제도 없는 버릇이 없는 아가씨로 다스요라고 불리는 23살의 아가씨였습니다. 이 아가씨는 오타루에서 하코다테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사교계의 여왕이었죠. 이 아가씨가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중년의 부인 두세 명을 데리고 아이베치에서부터 이어지는 신장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가 갑자기 에사오시산 아래 별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그 아가씨의 마음에 들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이야기 전개가 상당히 빠르죠. 하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버릇없는 여왕 다스요는 오타루 본가를 다녀온 A 기자를 통해 저에 관해 듣자마자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서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저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스요는요, 첫눈에 이름도 출생도 모르는 떠돌이인 저와 죽어도 헤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주책 없이 너무 늘어놓는 것 같군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접니다. 이 방금 말했듯이 과거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없었는지 그런 정도는 당시에 잠시라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뒤에서 A가 붉은 혀를 내밀고 있었다는 것조차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요염한 자태를 뿜어내는 다스비오의 여왕 같은 태도에 제 영혼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일생일대의 불찰이죠. 아니면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버릇없기로 둘째라면 서러울 다스비오와 수상할 정도로 열심히 중매를 해줬던 A 기자 덕분에 다니야마 일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엇보다도 놀라운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토록 홋카이도에서 버릇없는 여자로 불리던 다스요가 의외로 순결한 처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스요의 성격이 결혼하자마자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바뀌어서 온순하고 정숙하며 내성적인 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치사한 얘기인데요. 탄광왕 다니야마 일가의 재정이 당시 탄광업계의 불황과 지배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다스요의 눈에 든 덕에 무사태평한 떠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애욕과 황금지옥 한가운데로 곤두박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스요는 저 같은 바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등 연극을 했었다는 사실이 결혼 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그렇다고 저 또한 이러한 이중 지옥에서 도망치는 겁쟁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도 다스요의 계산이 100% 적중했나 봅니다. 원래 방랑자였던 제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스요처럼 전혀 다른 성격을 보였고 어디서 얻은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놀랄 만큼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먼저 악덕 지배인을 내쫓고 위기에 직면한 다니야마 일가의 재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누구도 착안하지 않았던 청어의 창고업으로 성공해서 다니야마 훈제 청어의 판로를 확고히 해서 순식간에 다니야마 일가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죠. 다니야마 일가에서는 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졌고요. 저도 때때로 그 나름의 행복감에 도취했습니다. 아내인 다스요와 함께 더 나은 미래와 꿈을 이야기하고 다짐하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행복은 한순간의 꿈이었습니다.
제 신변에 얽힌 기괴한 인연은 좀처럼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남인 류타로가 태어나고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내인 다스요가 갑자기 정말 갑작스럽게 칼모틴이라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한 겁니다. 동시에 다스요의 유서를 통해 다니야마 일가 사람들이 어째서 다스요의 버릇없는 행동을 못 본 척했는지, 그뿐만 아니라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다귀인지 모를 저 같은 놈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탄광왕 후계자로 승락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대충 사정을 짐작하실 겁니다. 다니야마 일가는 손쉽게 다른 일가와 혼인할 수 없는 꺼림칙한 유전병을 앓는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혈통과 재산이 한꺼번에 절명되려고 했을 때 제 덕에 다행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전이 류타로의 탄생으로 겨우 멈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 다스요 자신의 몸에 그 위험한 유전병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녀의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당신께, 그러니까 저한테 말이죠,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이별을 결심했어요. 이것이 제 마지막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던 진심으로 저는 당신과 결혼했어요. 이 엄청난 죄에 대한 사죄로 이 보잘것없는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당신의 옆에 있을게요. 헤어지기 싫어요. 그리고 류타로를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제 진심을 믿어주시는 단 한 사람, 당신의 마음에 매달리며 떠날게요. 지금은 무정한 하느님을 원망할 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서는 정말로 애절했지요. 눈물이 흐르더군요. 네, 맞습니다. 옛날의 이기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고, 투명할 정도의 순정과 이성의 괴로워한 연약한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때도 저는 다니야마 일가를 나올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세상사는 모두 운명이니까요. 하지만 다스요가 자살했을 때 다니야마 일가 사람들은 매우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필사적으로 비밀로 감추었던 다니야마 일가의 위험한 혈통이 다스요의 자살을 계기로 세상에 폭로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다니야마 일가는 경찰과 신문사에 강력하게 부탁해서 사정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한편, 제가 도망가 버린다면 그야말로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다니야마 일가 쪽에서는 다스요가 죽은 지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부터 제 마음에 드는 후처를 가능한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신중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니야마 일가의 신뢰가 드디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후처로 누가 좋을까? 이 사람이 좋을까? 라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내키지 않더군요. 전에 다스요와 함께했던 시절과는 뭔가 다르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기분을 저 스스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죽은 다스요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아니고 아이의 장래가 걱정되어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 내키지 않을까? 저 자신도 잘 모른 채 무언가 꺼림칙했고, 잊고 있었던 소중한 무언가가 기억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실제로도 괴상한 기분에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척들에게 적당히 둘러대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거나 하면서 그 이유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떠오르지 않는 생각은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도 떠오를 리가 없죠. 게다가 그로 인해 우울증에 빠져버린 저는 모두가 놀랄 만한 사건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시카리강 상류로 가보고 싶다. 어딘지 모르지만 내 고향은 이시카리강 상류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곳에 가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견딜 수 없이 비장한 마음으로 사람들 몰래 작은 캔버스 보트와 식량 등을 사모으고 무단으로 집을 뛰쳐나와서 곧바로 에사우시 별장으로 향했죠. 그러자 공교롭게도 집안에서 저의 이런 기색을 꽤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주시한 자가 있어서 도중에 쉽게 붙잡혀 버렸습니다. 다시 오타루로 끌려오고 말았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미 저의 이런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은 이런 종류의 병의 경과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이상한 잠재의식의 작용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양의 오래된 기록에는 이런 사례가 있지만 선생님은 이런 환자를 직접 본 적은 없으시군요. 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좋은 기회네요. 저는 그런 사례 중에서도 특별히 안성맞춤인 표본이니까요. 뭘 감추겠습니까? 오늘 아침의 일이에요. 그것도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죠. 저는 병실 바닥에 쏟아진 찻잎 찌꺼기를 밟고는 미끄러지면서 크게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나고 기막힌 대사건이 일어났어요. 긴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 이시카리 강으로 떨어지기 전에 소름 끼치는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던 겁니다. 동시에 이것으로 저는 고장났던 제 머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렇게 퇴원 허가를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네, 사실 이런 비밀을 말하는 것은 저한테도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힘든 일이죠. 물론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는 중대 사건이라서 만일 공표되기라도 한다면 저를 중심으로 모조리 파멸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이 병원에서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선생님께만 살짝 밝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전부터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홋카이도 이시카리강 상류 산속의 산 중에서도 아주 깊은 곳 산속에 원시적인 오두막이 한 채 지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의 뒤편은 북쪽으로 아사히다케로 이어지는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쪽은 깎아지르는 이시카리강 상류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최근까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홋카이도 명물인 약초 캐는 사람이 안개를 만나 산길을 헤매 다니다가 멀리서 우연히 이 집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 소문이 홋카이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죠. 이 오두막은 아이누 부락에서 약간 떨어진 아무도 모르는 오두막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는 홋카이도 감옥방에서 탈출한 사람이 보복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전곡을 찌르는 설이 나오나 싶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태고 이래 살아남은 원시인 집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는 음모론자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그건 약초 캐는 사람이 잘못 본 거다. 아마도 북쪽 국경에 있는 사냥꾼 집을 멀리서 본 것이다 라는 둥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로 소문만이 무성하게 더욱더 퍼져나갔죠. 이 소문이 이윽고 신문사 귀에도 들어가서 소동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A 기자가 고용된 오타루 타임스의 라이벌 하코다테 신문사가 비행기로 촬영한 집의 조감 사진이 지면 가득 게재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히 일본인이 세운 듯 지프로 지붕을 이은 오두막이었어요. 외국 영화에 나오는 통나무 오두막집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순수 일본식 채소밭이나 서양식 방사형의 꽃밭 모습이 확실하게 찍힌 점을 보면 모두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문화인의 집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의 위치는 분명히
홋카이도의 세기료 산맥 안에서도 사람이 들어간 적 없는 신비경이라서 그 오두막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쉽게 추측되지 않았죠. 기괴하고 이상한 이 사실이 비행기에 같이 탔던 기자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엽기 패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억측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아마도 선생님은 잡지라든가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아직 보지 못하셨다고요? 아, 연구가 바쁘셔서요? 뭐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제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사실 그 오두막이야말로 제가 만든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즐겁게 자급자족의 생활을 영유했던 두 번째 고향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시카리강 상류 절벽에서 떨어지자마자 이런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죠. 제 호적이 위조된 것은 제가 태어난 고향 면사무소에다가 조회를 해보시면 아마 잘 밝혀질 겁니다. 호적을 위조하고 처음 다니야마 일가 사람들을 속인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신문기자 A였으니까요. 제가 두 번째 결혼 문제를 목전에 두고 여행을 빙자해서 집을 뛰쳐나간 것도 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A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A는 그 당시 오타루 타임스를 그만두고 규슈 지방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제 과거를 조사하러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집을 뛰쳐나왔을 때도 이런 잠재의식에 지배당했을 겁니다. 무심코 이시카리강 상류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가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으니까요. 동시에 그 덕에 다니야마 일가의 양자 사건을 뒤에서 조종했던 냉혈하고 잔인한 A의 움직임을 확실히 간파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요 사실 후쿠오카현 아사쿠라군에 있는 양조장집 하타나카 쇼사쿠의 셋째 아들입니다. 마사오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아버지 소유의 산에서 포도를 재배할 목적으로 고마바에 있는 농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곧 졸업을 앞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규슈 사람 특성상 그럴 능력도 없는 주제에 정치 문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정당인 헌우회의 폭정에 분개해서 총재 겸 수상이었던 시로하라 게이고씨를 암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홋카이도 가바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탈옥을 감행하게 되는데 탈옥한 이후에는 소식이 묘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저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상세한 이력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암살, 체포, 탈옥 이 사건 전모가 전국적으로 신문에 떠들썩하게 게재되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기사 가운데 신문들이 떠들어대던 제 탈옥 이유가 모두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또 다른 암살 결행이라든가 사회주의적 자맹운동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러시아로 도망치기 위해서 탈옥했다라는 소문은 모두 어림짐작일 뿐입니다. 사실 세상을 뒤흔들었던 제 탈옥 동기라는 것이 실은 어이없는 이유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바토 감옥으로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도쿄에서 잠시 연애 흉내만 냈던 도모에다 구미코라는 여급이 멀고도 험한 이 홋카이도까지 찾아와서 생각지도 못한 면회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곧 신문을 통해 전해졌고 활동 사진으로까지 찍혔다고 하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네. 저는 그때 그녀에게서 받은 교묘한 암시와 교도관에게 불만을 품은 몇몇 죄인의 동정 덕분에 아무런 노력 없이 탈옥을 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탈옥 방법이라는 것이 제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데다가
또한 은인인 죄수들의 발목을 붙잡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입을 찢겠다고 하셔도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정으로 운 좋게도 체포되지 않았던 저는 그녀와 함께 이시카리강 하류를 넘어서 안전하면서도 신비한 절경 속에 사랑의 둥지를 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별것 아닌 옛날 이야기 같은 줄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겪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고군분투를 말하자면 정말 로빈슨 크루소를 능가하는 기담의 연속입니다. 저는 가바토를 탈출하자마자 태생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이용해서 산과 산을 넘나들며 도망치면서 열심히 구미코의 행방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죄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만 마을로 나올 수 있었죠. 저는 절대로 도둑질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파란 죄수복을 입은 채로 동물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 처음 얼마 동안은 괴로움이 실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내한 덕분에 도망친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고 생각해보면 득을 본 것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인내심 덕분인지 탈옥한 지 한 달째 돼서 신아사히카와 부근의 어느 마을 외곽에서 그녀가 내게 암시했던 작은 마술극단의 거리 전단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곧 용기 백배한 저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어둠을 틈타서 아사히카와 마을에 도달한 극단을 미행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드디어 그녀와 연락에 성공한 저는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단번에 그녀를 그곳에서 빼냈습니다. 그때 목숨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녀에게 급하게 모으게 한 괭이 한 자루와 서양칼 하나, 배낭에 넣은 냄비 2개, 6관 정도의 식량뿐이었죠. 죄수복을 입고 있던 저는 어떤 준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끌어내서 금빛의 반짝이 양장을 한 그녀와 손을 잡고 끝없는 원시림 안쪽으로 무턱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녀와 저는 깊은 산과 계곡에 익숙한 약조 캐는 사람도 덜덜 떠는 싸늘하고 추운 안개 속에서 꼬박 이틀을 굶은 채 구덩이를 파서 숨었었어요. 그리고 키보다 높은 관목림을 300평 이상 긁어서 나무 뿌리를 판 굶주린 곰의 발톱 자국을 보고는 운이 더 따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껴안고 울기도 하고 그야말로 희극이라고도 비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몇 번씩이나 거쳤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비참한 경험을 하는 사이에 비자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깊은 산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가지고 온 괭이와 칼로 나무를 자르고 단단한 땅에 오두막을 만들고 밭을 일구어서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냇가에 물고기를 잡아서 말리거나 지프로 짠 꾸러미에 나무 열매를 삶아서 넣어두어서 겨울을 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거기서 처음으로 더없이 자유로운 원시 생활의 즐거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더는 과학, 법률, 도덕이라는 복잡한 조건에 얽매여 사는 것이 문화인의 자각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바보들의 세계로는 꿈에라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약속했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많이 생겨도 나이가 들어도 다시는 인간 세계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손을 지상으로 번식시켰던 것처럼 우리 자손을 이곳 신비경 안에서 대대손손 이어가자. 자연 그대로의 문화 불학을 만들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로부터 연년생으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21살부터 25살까지 사내 아이와 계집 아이 2명씩 총 4명의 아이가 태어났지요.
모두들 병치레 한 번도 하지 않고 잘 자랐어요. 산속은 점점 더 떠들썩해져 갔죠. 그런데 잊을 수도 없습니다. 25살이 되던 어느 여름의 일이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신문사의 비행기가 갑자기 저의 집 위로 지나간 겁니다. 당시 우리 아이들이 느낀 두려움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때마침 저는 집 앞의 초원에서 방사형 화단을 만들어서 산에서 캐온 고산식물을 심고 있었지요. 북서방향에서 생각지도 못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서 마치 춤추는 듯이 이리저리 도망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처마 밑에 쌓아둔 침실용 마주풀 속에서 이 이시카리다케 산의 푸른 하늘을 뚫고 멀어져가는 비행기 잔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불길함에 크게 한숨을 쉬고 있자니까 등 뒤에서 구미코가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찾으러 온 건 아닐까 하고 묻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냐, 우리 같은 인간을 일부러 저렇게 요란스럽게 찾겠어? 게다가 이제 와서. 그럴 리가 없다고는 말했지만 솟아오르는 불길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마냥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사나흘 동안은 멀리 나가볼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사진까지 찍혔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단지 저희의 신비경을 돌연히 휘저어 놓고 가버린 거대한 새의 모습을 생각하고는 한숨을 쉬면서 집 주변에 있는 밭을 돌보며 지냈죠. 그러다가 곧 닥쳐올 겨울을 날 준비를 생각하니까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손으로 만든 뜰채를 들고 송어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구미코는 그때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역시 불길한 예감은 맞았습니다. 구미코의 염려를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가서 산양 벚나무나 개수나무 우거진 숲을 헤치고 마치 병풍을 세워놓은 듯한 이시카리강 상류 절벽 위까지 와서는 나무 껍질로 만든 튼튼한 뜰채를 손에 들고 절벽 아래 자갈밭으로 내려가서 바위 틈 웅덩이에서 헤매다니는 송어와 작은 물고기를 뜰채로 떠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대여섯 마리밖에 잡지 못했는데 중절모를 눈썹까지 눌러쓰고 양장을 한 청년이 접이식 보트를 끌면서 저편 강 구석진 바위 뒤에서 불쑥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한참을 그 청년과 마주보며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순간 전광석화처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고는 소중한 뜰채를 복대에 쑤셔놓고 절벽에 걸어둔 밧줄을 잡고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고 말았어요. 반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총성 두세 발이 협곡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밧줄이 총에 맞아 끊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바위 위로 추락한 저는 의식불명 혼수 상태에 빠지고 이끼로 가득한 바위의 사면을 타고 빠르게 미끄러져서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저를 절벽에서 떨어뜨린 양장을 입은 청년이 맨 처음 이야기한 신문기자 A라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동시에 그때 울려 퍼진 두세 발의 총성이야말로 A가 제 운명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것도 이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단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때까지만 해도 A가 저한테 특별히 엄청난 야심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A는 저라는 기묘한 인간을 발견하고 나서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증폭되어 어느샌가 악마적이고 잔혹한 취미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편이 알기 쉬울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A는 인류 신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여름 휴가를 이용해 아사히다케 산 기슭에 있는 기괴한 집을 탐색하러 온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이벌인 하코다테 신문사가 띄운 비행기에 선수를 빼앗기고 분통해하던 오타루 타임스사와 후원자인 다니야마 일가의 원조를 받아서 접이식 보트와 식량 그리고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 곰 사냥용 오연발 소총을 지니고 깊은 못과 급류의 깊은 웅덩이로 가지각색 변화하는 이시카리 강을 거슬러 올라온 것입니다. 운 좋게도 그 수수께끼 집의 주인공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놓칠 수가 없어서 저를 위협할 목적으로 머리 위를 노려 두세 발 실탄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그 당시에 얼마나 당황했는지는 쉽게 상상이 갈 겁니다. 그는 바로 접이식 보트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급류 속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제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이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A는 모험을 좋아하는 신문기자입니다. 다시 말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신경을 가진 자라서 사람 한두 명 몰래 죽이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아무튼 인적 없는 깊은 산속 협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곳에서 기묘한 모습에 발가벗은 사람 하나 쏘아 떨어뜨린 셈이니까 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오싹하고 두려운 마음에 다급했을 겁니다. 그는 나흘이나 닷새쯤 걸려서 거슬러 올라온 급류와 협곡을 단 하루 만에 뛰어내려가서 에사우시산 아래에 있는 다니야마 일가의 별장에 도착을 했죠.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되자 안심한 그는 위스키를 한 잔 마시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재빨리 일어나 살펴보니까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발가벗은 시체가 A가 자고 있던 방 바로 아래 돌단 쪽으로 물에 밀려 떠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저를 이시카리강 상류 절벽에서 총으로 떨어뜨렸을 때 그때 이상으로 기묘함이 엄습해서 소름이 끼쳤다고 할까요? 그야 그렇겠지요. 세상에서도 가장 무서운 인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시체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A의 호기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시체의 혈색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도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인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돌단 위 잔디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의사와 함께 간호를 했지요. 얼마 안 있어 의식을 회복하게 된 저는 상당한 고열을 일으키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헛소리 중에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죄수의 용어가 살짝 섞여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A는 지금까지의 공포 심리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순식간에 기자 본능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죽은 줄 알았던 저한테서 고백을 받아내서 확실한 기사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다행히도 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제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일종의 백치 같은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실망감이란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제가 얼굴과 머리를 손질하니까 못 알아볼 정도의 멋진 청년으로 변신한 것을 보자 A의 마음은 다시금 돌변했습니다. A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교묘한 돈벌이를 생각해낸 거죠. 다시 말해서 A가 가진 독특한 엽기 취미와 모험 취미를 섞어서 저 같은 폐물을 이용해 일거에 삼득할 방법을 고안을 해냈고 그대로 착착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다니야마 일가의 속사정, 특히 다스요의 방탕해 보이는 행실에 저희를
밑바닥까지 간파하고 있던 A는 그 후에 하늘의 운을 맡긴 채 교묘한 연극을 꾸며서 저를 다니야마 일가의 양자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다스요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챙긴 뒤 소식을 끊었습니다. A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다스요는 어리석게도 완전히 안심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A가 자신의 계획대로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런 점은 다스요 또한 보통 부잣집의 자식들처럼 돈의 힘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제게도 슬며시 털어놓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정도로 포기할 만한 A의 악마 취미가 아니었던 거죠. A는 저희 부부를 중심으로 다니야마 일가 전체를 지옥 끝 벼랑으로 떨어뜨릴 때까지 옥죄면서 높은 곳에서 포획물을 내려다볼 마음에 그 준비를 위해서 잠깐 모습을 감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먼저 A는 기억에 남아있던 제 말투에서 규슈 방언과 죄인들의 용어,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탐문을 위해서 오타루 타임스를 나와 규슈 북부의 대도시인 후쿠오카시 외곽에 있는 작은 신문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곳을 중심으로 규슈현 산하의 경찰이나 신문사를 통해 제 나이에 해당하는 전과자나 실종자의 이름을 끈질기게 찾기 시작했죠. 그러는 동안 우연히 후쿠오카시의 어떤 신문사가 보존하고 있던 6, 7년 전 신문에서 청년 암살자라는 큰 활자가 곁들여진 저와 똑같은 모습의 커다란 사진판을 발견했을 때 A의 놀라움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다른 신문에 실린 죄인 모습이나 학생 시절의 사진들은 저와 닮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흐린 사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장, 그 지면에 게재되어 있던 소년 시절의 제 모습이 지금의 저와 똑 닮았던 것은 그 무슨 기적 같은 일일까요? 이 정도까지 알아내자 A의 작업은 반 이상 완료되었습니다. A는 신문사의 정리 담당자에게 들키지 않게 교묘히 사진기를 들고 들어와서 그 지면뿐만 아니라 저의 출생이나 탈옥 기사를 적은 지면까지 남김없이 찍어서 곧바로 홋카이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A는 제 동정을 상세하게 탐색하고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결정체가 생겼다는 사실까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협박 자료를 얻기 위해서 또다시 비밀리에 이시카리강 상류를 탐색하러 나갔죠. 아마도 A는 이미 그때 아사히다케산 사면에 있는 집이 저의 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끈질기도록 확실한 증거를 잡고 그 뒤에 수집한 신문과 함께 저한테 보낼 생각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A의 계획은 100% 적중했으니까 일단 대성공이라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마 같은 명민한 머리를 가진 A도 아주 작은 한 가지, 하지만 실로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가바토 감옥으로 면회를 왔던 여급 구미코의 행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작자의 선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미코를 이용했다고만 생각해버린 거죠. 그리고 구미코는 신문 기사와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건 A의 머리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생긴 실수예요. 하지만 그 덕에 A의 계획은 실로 예상과 다르게 논센스라고도 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초가을의 일입니다. 마치 시체처럼 말라버린 몸에 너덜너덜한 등산복을 입고 고장난 카메라를 목에 건 거지 같은 모습의 남자가 아사히카와 마을에 불쑥 나타났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면서
마을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심한 자외선이나 흰 눈에 탄 것처럼 진흙과 같은 검푸른색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은 흰자위가 번뜩번뜩 빛나고 있었고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 진액으로 물든 황금색 이로 딱딱 소리내면서 마치 강이라도 헤치고 건너는 듯한 발걸음으로 휘청거리면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보기 힘든 모양새였죠. 게다가 이상한 것은 그 남자의 움푹 팬 눈에 여성의 벗은 몸이나 혹은 벗은 것에 가까운 여성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이 그림이든 실물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너덜너덜해진 등산화가 공중으로 날아갈 정도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집이건 자동 전화건 상관없이 어디든 간에 뛰어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하는가 싶더니 운행 중인 전차나 기차에 뛰어들어서 치곤 했기 때문에 위험인물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가게 앞에 발가벗은 그림의 간판이 늘어서 있으니까요. 더욱이 초가을이라고 해도 아사히카와는 아직 상당히 덥기 때문이죠. 여하튼 벗은 것처럼 보이는 여성을 보면 그림 엽서 파는 가게 앞이건 강에서 빨래하는 여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심리바뀌든 코앞이든 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발광을 했기 때문에 아사히카와 마을에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색정광이자 뼈만 앙상한 이 남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사히카와 경찰서로 뛰어들어간 뒤 그곳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죠. 근데 세상이 참 넓지요. 의외로 이 뼈만 앙상한 남자를 데리고 가고 싶다는 독지가가 나타났어요. 그 독지가라는 사람은 도쿄 메구로에 있는 정신병원의 부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아사히카와에 귀향했던 아무개라는 돈 많은 의학 박사였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 즉 A에 관한 신문기사 조각을 들고 아사히카와 경찰서에 출두해서 자신의 연구 자료로 A를 인도받고 싶다는 의지를 정중하게 의뢰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신문 기사만으로 A의 정신 상태를 판단해서 색정 도착자라고 생각했던 이 의사는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논문 재료로 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곤란해하던 경찰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인도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결정되자 역시 전문가답게 최면술이나 진정제를 적당하게 사용하면서 무사히 도쿄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순조롭게 자신의 담당 병실에 A를 감금했지요. 그리고 반년이 지나는 동안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고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를 노려서 어르고 달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건 색정 도착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A는 엄청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A는 그 부원장 앞에서 다니야마 일가의 비밀을 모조리 털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발광하게 된 원인까지도 기억해내고는 죄다 자백해버렸어요. A는 이시카리강 상류를 탐색하며 천신만고 끝에 겨우 아사히다케 산 기슭에 있는 저의 오두막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미 원시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구미코와 4명의 아이들이 한여름의 투명한 태양 아래서 벌거벗은 채 놀고 있는 모습을 나무 뒤에 숨어서 마음껏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A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꿈에서도 보지 못한 신비로운 광경을 접하고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겠죠. 겨우 모든 상황을 이해한 A가 주머니 속에서 꺼낸 복사된 신문 조각에 구미코의 사진과 실물을 비교했을 때의 기쁨, 얼마나 컸을까요? 그야말로 다니야마 일가 모두를 지옥 끝으로 밀어버릴 만한 대발견이라고 생각하고는 가슴을 두근거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스요가 아직 자살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하지만 A는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실수를 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미코와 아이들의 사진 몇 장을 찍기만 하고 A는 탐색을 중단하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A는 그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운은 여기서 끝이 난 겁니다.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한 형용하기 힘든 눈부신 전경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돌아가는 건 신문 기자라는 근성을 가진 A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한 여주인공에게 A 특유의 냉혹한 야심이 생겨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정신이 빨려 들어가는 듯 혼미해진 A는 자신도 모르게 울타리 수풀을 헤치면서 구미코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남자도 없이 인적 없는 우거진 깊은 산속에서 원시 생활을 했던 강인한 여자. 특히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면서 홀로 아이 4명을 길러온 그 모성이 여자를 얼마나 사납고 광폭한 성격으로 변신시켰는지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 이시카리강 근처에서 두세 발의 총성이 들린 후 사라져버린 자신의 남편을 감옥에서의 추적자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하던 구미코가 카키색 등산복에 총을 둘러매고 있던 A의 모습을 보자마자 감옥에서 나온 추적자로 지레 짐작한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A가 오연발 소총을 들고 풍성하게 자란 머위와 감제풀에 몸을 숨기면서 오두막으로 다가가자 등 뒤에서 맹수와 같은 자가 기습 공격을 했는데 순간 이를 피하고 봤더니 그곳에는 A에게서 빼앗은 소총을 든 히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자가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방아쇠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아서 탄환이 발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의 무서운 표정을 보았으니까 아무리 A라고 해도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는 여자가 안전장치를 푸는 법을 몰라서 허둥대는 틈을 타서 미친 듯이 도망쳤지요. 이 뒤에는 총을 거꾸로 치켜든 여자가 미친 듯이 머리를 곤두세우고 뒤쫓아왔습니다. 그 공포란 얼마나 컸겠습니까? 길도 모르는 우거진 숲과 길게 자란 숲풀 사이를 죽을 듯이 도망을 쳐도 상대는 이런 오지에 익숙한 반야생 상태의 여자라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듯한 속도로 쫓아왔죠. 구미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A를 쓰러뜨려 목숨을 끊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로 반미치광이가 된 여자는 A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단숨에 야산을 넘어가자 어느 방향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리나 싶더니 총을 맨 여자가 질풍같이 달려왔죠. 너무 놀란 나머지 A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자 여자도 날다람쥐처럼 쫓아왔어요. 작은 강을 뛰어넘으면 여자도 뛰어넘었습니다. 그 모습이 남자보다도 민첩했고 무모하게 돌진해 왔기 때문에 A는 공포의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은 어두워졌고 여자는 이제야 안전장치 푸는 법을 습득했는지 나무 사이로 총을 두세 발 쏘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발이 A의 모자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A는 담력마저 사라졌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아지경이 되어 미치광이처럼 밤에도 낮에도 발거벗은 여자의 환영에 떨면서 인적 드문 고원을 헤매기 시작했지요. 날이 저물고 다시 날이 밝아도 여자가 쫓아오는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쓰러져 잠들면 금방 총소리가 들리거나 여자의 산발한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몽사몽 일어나 푸른 하늘과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를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참으로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헤매다가 왔는지 길에 쓰러져 죽지 않고 산송장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아사히카와 마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벗은 여자가 눈에 띄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지르고는 아무 곳이나 뛰어 들어갔습니다. 큰일이다. 다니아마 일가의 중대 비밀이다. 이중 결혼이다. 탈옥수의 부인이다. 선녀의 모습을 한 맹수다. 이렇게 당치도 않은 말을 중얼거리고 다녔다는 것이 A가 발광하게 된 진상이었죠. 그런데 그 진상을 들은 정신병원 부원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나 만일을 위해서 병원에 보관을 해두었던 A의 낡은 등산복을 조사해 보니까 상상이 가시겠죠? A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을 하타나카 마사오와 다니야마 히데마로의 호적 등본, 신문지면 복사 필름, 이런 것들을 안쪽 주머니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박살난 A의 카메라 속에 단 한 장 무사히 남아있던 제 아내의 흑백 사진을 현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원장은 처음으로 A의 정신 이상이 회복되는 것은 다니야마 일가에게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제게 긴급 친전으로 대략의 사건을 통지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저는 순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편지에는 학술 연구를 위한 질문이며 가령 사실이라고 해도 절대로 비밀로 하겠다는 추신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문제인 다스요도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걱정은 반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으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상경해서 메구로의 정신병원을 방문했다가 섬뜩할 정도로 A에게 협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단단한 철조망 저편에 앉아있던 환자 모습을 한 A는 제 얼굴을 확실하게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뭔지 알 수 없는 종이 조각을 철조망 사이로 내밀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협박이 섞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 종이 조각은 저와 관련된 사항이 쓰인 신문 복사본인가 뭔가일 테죠. 저는 그 확대한 지면의 실물과 브로마이드에 인쇄된 아내와 아이들의 흑백 사진을 부원장의 방에서 보았어요. 이것을 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기억이 전광석화처럼 되돌아온 저는 심한 쇼크로 일시적 실신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곧 부원장의 간호로 정신이 돌아오자 저는 상당한 용기를 내서 A가 자백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는 부족한 부분을 상세하게 부원장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A의 신변 보호를 의뢰함과 동시에 저에 관한 일을 공표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판단은 단 한 사람 부원장의 자유의사에 일임했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미치광이인 A에게 자세히 설명한 뒤 그대로 홋카이도로 돌아갔습니다. 만일에 제 신상에 관한 일들이 공표되었을 경우 담담하게 형을 받고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정신병원 의사라고 해도 이런 비밀을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뭐라고요? 제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요? 무례하군요. 어디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순서에 맞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 신문기자 A의 본명이 아직도 기억이 안 나냐고요? 그 A의 본명이 뭐더라? 그게 아직도 기억 안 나네요. 그러나 곧 생각이 나겠죠. 근데 왜 웃으십니까? 뭐라고요? 여기가 그 메그로 병원이라고요? 그럼 A는 여기 있겠군요. 네? 정말 A가 여기 있습니까? 전 진짜 몰랐어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고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제가 신문기자 A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A라고요? 무슨 그런 농담을. 저는 방금 말한 대로 다니야마 일가의 대릴사위 히데마로입니다.
구미코라는 맹수 선녀의 남편이 틀림없습니다만 이 다스요와 이중 결혼을 한 그 파렴치, 그게 바로 저예요. 네? 히데마루? 그 저잖아요. 다니야마 일가의 양자가 된 제가 여기 왜 입원했느냐고 묻는 겁니까? 그건 글쎄요. 그건 발광 당시의 일이니까 잘 생각나지 않네요. 아니, 거울을 보라니요. 전 거울 따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 얼굴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니야마 히데마루는 지금도 다니야마의 양자로 경제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고요? 후처로 산속에서 구미코를 데려와 다니야마 부인으로 삼고 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두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인간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상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 틀림없어요. 이 정말로 이 괴상한 일이군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기 부원장의 최면으로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회복한 다니야마 히데마로는 홋카이도로 돌아가자마자 부원장의 성의가 담긴 편지를 받고는 안심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A를 평생 병원에서 지내다가 죽게 해달라는 답장을 보내고 홀로 비밀리에 아사히다케에 있는 구미코를 데리러 갔다고요? 야수 같던 구미코도 그리워하던 마사오의 눈물 어린 고백에 지고 말았다고요? 꾸밈없는 마사오의 순정에 마음을 움직인 결과 다스요 대신 다니야마의 마지막 핏줄 류타로를 키우기로 눈물을 머금고 결심을 했다고요? 네, 그렇군요. 4명의 아이를 보호하던 야수 같은 선녀가 멀리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네요. 그리고 마사오인 히데마로가 추억이 많은 이시카리 강 상류에서 에사오시 산 아래 별장까지 사람들 모르게 구미코를 데리고 오기까지 많은 고뇌가 있었고요. 과연 그로부터 구미코의 호적 관련 사항이나 아이들의 예의범절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이것 또한 엄청난 노력을 쌓아서 드디어 일행은 다니야마 일가로 들어갔다. 그러자 생각보다 쉽게 구미코는 능숙하게 행동하는지라 다스요가 다시 태어났다는 평판이 대단했고 일약 사교계를 리드하게 되었다. 동시에 가정도 원만해서 5명의 아이들에게서는 조금도 어두운 면이 보이지 않았고 장래 다니야마 일가의 비밀을 알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날 바보로 만들었어요? 아니 그럼 이거 완전히 실패했네요. 실수로 중요한 사건을 말해버렸네요. 실은 선생님을 어떻게 해서든 한 방 먹이고 유유히 퇴원하려고 생각했죠. 지난 밤부터 잠도 자지 않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 엉덩방아를 찧었을 때 제 경력이 기억난 듯 했거든요. 이거면 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선생님께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체 누구의 경력을 생각해낸 걸까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가 조사한 다른 사람의 경력을 생각해낸 건가요? 이야기가 맞지 않는 곳이 있었나? 네, 그럼 좋아요. 다음에는 꼭 성공해야죠. 네? 어제도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하러 왔었다고요? 그저께도요? 그전에도 몇 번이나? 제가? 그래서 선생님도 다니야마 씨한테 부탁받은 대로 계속 반복해서 상세히 사정을 설명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매번 잊어버린다고요? 제가요? 게다가 제가 타인을 헷갈려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내 머리는 완전하지 않다. 다니야마 일가의 일은 잊어버리고 좀 더 편안하게 요양을 해야 한다. 그래야 퇴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에? 제 이야기예요? 그럼 당신은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에? 부원장님의 조수라고요? 제 심리 상태를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요?
아, 그렇다면 뭐든지 알고 있겠네요. 저는 또 원장님인가 했어요. 원장님이라면 아직 한 번도 저와 만난 적이 없으니까 혹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런 또 실패네. 이제 지쳤어요. 저 선생님, 이야기 값으로 담배 한 개비만 주세요. 어? 근데 아무도 없네. 왜 아무도 없지? 어? 여기는 감방 아니구나. 이상하네. 그럼 난 아까부터 혼자서 말하고 있었던 건가? 아, 잊고 있었다. 나는 다스요에게 복수할 생각이었지. 그녀는 나를 차버렸어. 내가 장난감이었다고 비웃었어. 그래서 나도 그대로 갚아준 거야. 전과자인 남편을 두게 해서 한 방 먹일 생각이었는데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네. 반대로 내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게 되었어. 에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공평하다, 불공평해. 나는 다니야마 일가에 원한이 있단 말이다. 여기서 꺼내줘. 어? 불법 감금이야. 제길 두고 봐. 다스요. 내보내줘. 응? 내보내줘. 내보내달란 말이다. 내보내줘.